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본 핵전쟁의 문턱이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 이제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게 과연 핵사용까지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우려가 많이 제기됐어서 오늘 한번 그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러시아가 여러 차례 지금 핵사용 카드 위협을 좀 했었죠. 푸틴 대통령이 직접 러시아 핵전력 부대에 대해서 특별 경계 태세를 하달하기도 했고요. 뭐 러시아군이 뭐 핵잠수함 훈련한다든지 이런 동향을 또 의도적으로 노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엔 사무총장이 한때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핵전쟁이 이제 다시 가능한 영역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이제 경고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좀 볼 텐데요. 이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핵무기가 사용될 수 있는 어떤 시나리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추론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뭐 가장 대표적인 거로는 이 우크라이나 전황이 굉장히 불리하게 이제 러시아에게 전개됐을 때, 그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생화학 무기나 또는 핵무기를 또 시범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시나리오들이 좀 제기가 됐었습니다. 이거는 러시아의 핵전력하고도 관련이 되는데요. 이제 소위 escalate to de-escalate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한적인 핵사용을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에스컬레이트를 시켜가지고 상대방의 어떤 양보와 자제를 압박한다. 이제 이런 논리인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상황은 de-escalate 되는데 그럼으로써 러시아로서는 어떤 정치적, 군사적인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게 되겠습니다. 냉전 때 확전 사다리라는 에스컬레이션 레더라는 이런 좀 개념이 있었습니다. 허먼 칸이라는 이제 이론가가 제기했던 건데 이게 지금 이코노미스트에 실려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분쟁 강도가 이제 허먼 칸이 제시한 44개의 확전 사다리 거기에서 어떻게 해당하는가 이런 재미있는 이제 분석 기사도 실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미소 핵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을 때 그렇게 나왔던 이론이 다시 소환될 정도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핵 전쟁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계기가 된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핵무기 사용이라는 건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때 그 가능성에 대해 우리가 고조가 된 거는 저위력 핵무기의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제 핵무기 그러면 보통 이제 전략 핵무기를 생각하는데 이건 뭐 수십만 명 또 그 이상의 이제 대량 살상하는 무기하고 다르게 저위력 핵무기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위력을 의도적으로 하향 조정해가지고 또 정밀성이 향상돼서 부수 피해가 이제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그런 무기로 지금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위력 핵무기가 뭐냐? 뭐 합의된 분명한 기준은 지금 없고요. 뭐 위력이 대략 한 10킬로톤 미만. 그러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최소한 0.3킬로톤 위력 이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작전적인 그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양성과 유연성을 갖춘 핵전력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저위력 핵무기, 여기서 제가 비전략 핵무기라고 했는데요. 사실 지금 이 용어에 관해서도 사실은 이게 좀 여러 가지 좀 모호한 면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제가 지금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비전략 핵무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냉전 시대 때는 미국은 1970년대 중반에 한 7,000개 이상 그렇게 보유하다가 8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6,000개 미만으로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한 1990년대 후반 그리고 2000년대 초반이 되면은 한 1,100개 정도의 비전략 핵무기를 보유했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230개 비전략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중에 약 100개를 유럽 5개국에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 이 5개국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는 소련 같은 경우에 냉전 시대 때는 1991년 기준으로 한 2만 개 이상 이렇게 보유했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현재도 뭐 지상, 해상, 항공 같은 다양한 형태로 한 2,000개 가까이, 어떤 학자는 1,912개 이렇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핵전력 현대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전술 핵탄두 숫자는 계속 늘어날 거다라는 지금 예측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력 핵무기의 어떤 특징과 함의를 좀 보겠는데요. 그 특히 이제 최근에 저희력 핵무기 같은 경우에는 그 위력만 이제 의도적으로 약하게 한 것이 아니라 타격의 정밀성이 굉장히 향상됐기 때문에 그 대규모 살상이나 방사능 낙진이 굉장히 이제 최소화됐다는 게 그 특징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 W88 그 전략 핵탄두가 탑재된 트라이던트 2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걸 10발을 북한의 5개 표적을 만약에 파괴한다고 했을 때 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남북한 합쳐서 200만에서 300만 명의 사상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것을 저위력 탄두 B61-12 이걸 20발을 그 똑같은 표적을 투하를 하면은 100명 미만의 사상자가 나온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그 이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이제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이제 개발하고 있는 신형 3종 저위력 핵무기인데요. 그 이제 그 표 2에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그 이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W76-2형. 이거는 위력이 한 5에서 7킬로톤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잠수함에 탑재해서 쓰는 SLBM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B61-2. 이건 중력 폭탄인데요. 위력이 최소 0.3킬로톤 또는 1.5킬로톤, 5킬로톤, 10킬로톤 이렇게 위력을 조절할 수 있는 그리고 이걸 전투기와 폭격기로 해서 이제 투하하는 이제 중력 폭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W80-4 개량형이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그 핵 순항 미사일입니다. 근데 이건 아직 개발 중에 있고요. 위력도 아직 미정인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그 저위력 핵무기가 지금 이렇게 개발 경쟁도 있고, 또 특히 이제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그 사실 이제 핵전쟁의 문턱이라는 거 이게 얼만큼 높은 거냐 낮은 거냐 그리고 만약에 이 문턱을 넘었을 때는 과연 그럼 어떤 핵전쟁이 수행되는 거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냉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어떤 그 이제 논쟁의 그 역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이제 오늘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똑같은 주제들을 어떤 그 역사적 논쟁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이해하는 게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핵 시대가 도래한 이후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과연 핵무기의 용도죠. 그러니까 핵무기가 최후의 억제 수단인가 아니면은 유사시에는 적극적으로 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전투 수단인가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트루먼 대통령은 일찍이 핵무기는 군사적 무기가 아니다. 이건 여성과 아이들 그리고 비무장한 사람들을 쓸어버리는 데 쓰인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소총과 대포와는 다르게 취급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그 1955년 기자회견에서 전술핵을 총알이나 다른 무기처럼 똑같이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상반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핵무기가 정치인의 무기냐 장군의 무기냐 뭐 이런 질문일 수도 있겠고요. 그 핵무기 어떤 진화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은 핵무기를 군사 무기로 만드는 그런 노력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간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그 미국과 나토의 핵 전략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핵 사용의 문턱과 한반도에 미치는 시사점을 좀 제가 도출하기 위해서 그 미 행정부별로 어떤 핵 전략의 흐름들을 좀 썼는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거는 좀 생략하겠고요. 보고서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제한 핵 전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핵 전쟁이라는 거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기 때문에 당연히 원천적으로 사용을 막아야 되겠죠. 억제해야 되겠죠. 그 당위성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억제가 깨지면 어떡하느냐. 그리고 그 경우에는 군사적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 이런 현실적 요청을 또 부인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에 핵 사용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무제한적인 전면 핵 전쟁이 난센스라는 거는 그거는 분명하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핵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그것은 그 전쟁은 굉장히 조절되고 제한된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평시에 핵 전략 그 태세도 그에 맞추어 준비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이 바로 제한 핵 전쟁 관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한 핵 전쟁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전쟁 목표를 제한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전쟁 종결을 지향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전쟁의 수단 면에서는 어떤 작전의 범위, 지리적 범위, 그다음에 공격의 타이밍, 표적의 선정, 또 무기의 선정 이런 데서 이제 의도적인 제한을 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케네디 행정부 때 그 맥나마라 국방부 장관이 그 도시 회피, 그 시티 어보이던스 전략이라는 것을 강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제한 핵 전쟁 관념에 부합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아이젠하워 행정부 때 나왔던 대량 보복 전략 이거는 소련이 만약에 뭐 서유럽을 침공한다든지 하면 일거에 뭐 전략 핵무기까지 다 동원해서 소련 전역에 쏟아부어서 어떤 뭐 수억 명의 살상을 초래하는 이런 전쟁이 가능한 건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도시 회피 전략이라는 거는 재래식 전쟁처럼 핵무기도 적의 군사적 힘을 약화시키는 데 써야 된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대도시 공격은 최대한 유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반대로 소련에게도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의 대도시 공격을 자제하도록 유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맥나마는 이거를 일종의 협상의 관점, 바게닝의 관점에서 본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 도시를 마치 그 상대방 대도시의 인구를 인질로 삼아 가지고 나중에 입힐 큰 손해는 남겨둔다. 이제 이런 발상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이런 도시 회피 전략을 채택하는 배경에는 상대의 군사 능력을 약화시켜야 우리 아군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수용 가능한 어떤 조건과 수준에서 핵 전쟁을 종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약간 끔찍한 얘기긴 한데 1960년대 초에 펜타곤에서 한 연구 결과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 미수 핵 교환에서 만약에 서로 간에 상호 간에 도시 공격을 자제한다면은 사상자가 그렇지 않았을 경우 한 1억 명이 나오는데 1,000만 명 수준으로 줄을 수 있다. 뭐 이런 계산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뭐 슐레징저 독트린이라든지 이런 핵전쟁 수행 능력을 강조하는 어떤 작전적 성격의 그런 전략 개념들 같은 경우도 이런 제한 핵전쟁 관념하고도 연결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제한 핵전쟁이라는 것은 만약에 핵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소 간의 그 핵교환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등급화되어 가지고 비례성을 잃지 않으면서 어떤 조절되고 통제된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에 기초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핵전쟁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제 수행한다는 건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억제 측면에서 보면은 이 상대방의 도발과 나의 반격 간의 비례성을 유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억제의 신뢰성을 높인다라는 측면이 강조됐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한 핵 전쟁 이건 냉전 시대 때 아주 그 치열했을 때 나왔던 개념이긴 하지만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나 또 현재 뭐 또 중국의 어떤 핵 전력 현대화 그다음에 대만 문제 그리고 이제 또 갈수록 또 어떤 정밀화되고 위력 조절이 가능한 어떤 저위력 핵무기의 개발 경쟁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그 현대 무력 분쟁에서도 그렇게 간단하게 무시하기 어려운 그런 요소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해소되지 않는 논쟁이라고요.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떤 상대방의 군사적 그 표적을 타겟으로 삼는 대군사 타격을 중시하는 이런 제한 핵전쟁 전략에는 어떤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좀 딜레마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과연 핵전쟁이 통제될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상대가 나의 어떤 그런 조절된 대응에 대해서 그렇게 호응해 올 것인가? 통제된 방식으로 호응해 올 것인가? 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저위력 핵무기를 쓴다고 하더라도 일단 핵무기가 터지고 나면 그 이후의 상황 전개는 굉장히 불투명하게
하다는 거죠. 상대 의도가 뭔지도 혼선이 있을 것이고, 뭐 공포, 분노 이런 심리적 요소도 개입할 것이고, 그래서 통제 불가능한 쪽으로 상황이 위기가 번질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저위력 핵무기 이런 사용 가능성에 자꾸 주목을 하면은 이것이 핵 사용 문턱을 낮추는 게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핵전쟁의 가능성을 높이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뭐 대량 인명 살상도 적고 방사능 낙진 효과도 별로 없다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 몰렸을 경우에 이 저위력 핵무기 사용에 유혹이 굉장히 이제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대군사 타격, 핵전쟁 수행 능력 이런 것을 강조하다 보면은 끊임없는 군비 경쟁을 촉발을 하고 또 위기 시에는 어떤 선제 공격의 위험성을 부추기는 그런 이제 부작용이 있다는 거죠. 이게 핵전쟁을 수행한다 그러면은 그 여러 다양한 유연한 핵 옵션을 가져야 되고 또 그 핵 교전에서 상대방보다 우위에 서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는 어떤 전력 증강과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아까 제가 시티 어보이던스 말씀드렸는데 맥나마라 국방장관이 케네디 행정부 때 근데 이제 맥나마라 장관이 나중에 이런 대군사 타격 이 전략의 어떤 문제점을 인지하고 다시 확증 보복 쪽으로 사실 좀 선회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유연 반응 전략, 그 다음에 이렇게 조절된 방식으로 여러 가지 핵 사용 옵션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이런 끊임없는 어떤 핵 전력 증강의 요구에 직면하게 되다 보니까 이것을 좀 억제하고 좀 미소 간의 핵 경쟁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확증 보복 전략으로 사실 선회를 해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뮤추얼까지 붙여서 이제 상호 확증 파괴, 매드로 사실 이렇게 발전하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핵 전략의 역사라는 것은 크게 보면은 이제 두 가지 진영 간의 어떤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확증 파괴 진영.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핵 전쟁을 수행한다는 발상 자체가 난센스다. 미소 모두 제2격 능력, 그러니까 상대방이 선제 핵 공격을 하더라도 내가 살아남은 핵 전력으로 충분한 보복만 할 수 있으면 그 능력만 갖추면 그것으로 핵 억제는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 더 이상의 핵 전력 증강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핵 사용 가능성 자체를 막고 어떤 전략적 안정성에 이렇게 좀 역점을 두는 것이 이제 확증 파괴 진영이고요. 반면에 피해 최소화 진영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쭉 제한 핵전쟁과 연결시켜서 말씀드린 대로 억제가 깨질 경우를 대비하지 않는 건 무책임하다. 그러니까 억제 실패 시에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핵전쟁을 수행할 준비를 갖춰야 된다. 이런 논리가 되겠죠. 사실 이게 자꾸 이게 맴도는 건데요. 이게 완벽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이게 일종의 딜레마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런 핵 전략에는 이런 딜레마가 내재해 있다는 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우리 한반도에 이것이 이제 시사하는 바는 뭔가 함의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 이제 핵 개발 어떤 경로를 보면 전술핵과 전략핵을 지금 이제 동시에 사실 개발하면서 이제 이중적인 어떤 그런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는 미국 본토에 대한 타격 능력을 갖춰가지고 어떤 응징 억제 능력을 갖추겠다는 거죠. 이걸 일종의 뭐 확증 보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 화성, 뭐 14, 15, 17형 이런 ICBM 개발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겠고요. 이제 아울러서 북한이 계속해서 전술핵 개발을 지금 공식화하면서 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뭐 단거리 신형 미사일들. 그래서 이걸 통해서는 단순히 미 본토를 뭐 보복하겠다, 본토에 대한 보복하겠다 이런 위협을 떠나가지고 이 한반도 전구에서 작전적으로 핵전쟁 수행 능력, 워파이팅 케이퍼빌리티를 갖추겠다. 이제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재래식 전쟁에서도 한미의 어떤 우월한 재래식 전력을 이걸로 상쇄하겠다, 전술핵을 통해 상쇄하겠다, 이런 어떤 비대칭 확전 태세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김여정 부부장 담화가 사실 이거를 좀 뒷받침을 하죠. 담화에서 전쟁 초기에 주도권을 장악하고 타방의 전쟁 의지를 소각하며 장기전을 막고 자기의 군사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피해 최소화죠. 자기의 군사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핵 전투 무력이 동원되게 된다. 이제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핵무기가 북한이 자기 자신을 가진 핵무기를 최후의 보복 수단이 아니라 전쟁 초반의 전투력 수단으로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밝힌 그 발언이 되겠습니다. 북한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 좀 본격화돼서 다시 이제 저위력 핵무기 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이제 2019년에 이미 작전 배치된 W76-2 그 트라이던트 2 SLBM 같은 경우에 이것이 이제 작전 배치됐기 때문에 이런 저위력 핵무기 옵션을 이제 미국이 가지게 됐다는 것은 확장 억제 신뢰성 면에서는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훨씬 즉흥적으로 이 저위력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확장 억제 신뢰성을 높이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이나 미국 모두 이런 저위력 핵무기라는 것이 자신의 억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그런 취지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유사시 핵 사용의 용이성이 커진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핵금기를 허무는 그런 부정적 측면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북 억제 메시지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억제는 일종의 사실은 이제 심리작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무력 도발을 했을 경우에 직면하게 될 어떤 비용, 그 보복의 성격이 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전달할 건지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텐데요. 그 이제 평시에 그 한미가 대북 억제 메시지 측면에서 이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접근이 이제 가능합니다. 하나는 이제 사전 억제인데요. 북한이 무력으로 도발해서 한미가 위험에 처하면 우리 한미가 보유한 전력을 한꺼번에 쏟아붓겠다. 이런 강력한 억제 메시지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쟁 자체를 이제 막고자 하는 이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확전 통제 메시지인데요. 이거는 북한의 도발 수위와 전황에 따라서 한미의 군사적 대응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려가겠다. 이제 이런 억제 메시지도 가능할 겁니다. 뭐 냉전 당시 유연 반응 전략 뭐 이런 거랑도 이제 유사하다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이 두 억제 모델에 각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사전 억제에다 중점을 두면은 그 도발 자체를 억제하는 데 도움은 되지만 그러니까 초기 도발이 대규모 전쟁으로 이렇게 확대될 가능성이 이제 커지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일단 무력 충돌이 발발하면은 그 군사력 사용을 자제할 그런 유인이 이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확전 통제를 강조한다는 것은 확전의 위험성은 낮출 수는 있지만 그 저강도 도발이나 재래식 전쟁의 문턱은 좀 낮추는 그런 문제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한미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전략 목표가 무엇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핵 전쟁 자체를 억제하는 데 있다. 이것에 이제 중점을 둔다면 이제 비록 전술핵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것이 사용되게 되면 그 위력과 상관없이 그거는 분명히 확전의 문턱을 넘는 거다라는 경고 메시지를 좀 분명하게 보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일단 핵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단계적인 핵교전 같은 건 있을 수가 없고 모든 수단이 동원된 보복이 있을 거다. 재래식 교전과 핵 사용은 분명히 다르다. 이런 억제 메시지를 던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제한 핵 전쟁 이런 개념을 지금 한반도에서는 너무 전장 환경도 좋고 하기 때문에 여기 적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군비 경쟁과 위기 불안정성의 문제인데요. 그 억제가 깨졌을 경우를 대비한 이런 핵전쟁 수행 능력 이것을 강조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군비 경쟁을 이런 또 이제 가속화시키는 사실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그 확전 시나리오에 대해서 그 상대방보다 우위에 서야 되고 또 핵교전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단순히 공포의 균형 유지에 필요한 그 수준 이상으로 다양하고 충분한 군사 옵션을 이제 구비해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또 상대방대로 이것은 나의 억제력이 약화된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또 자신의 핵전력을 증강을 하게 되겠고요. 또 자신의 여러 가지 핵전력 옵션들을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맞물리면서 이제 군비 경쟁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실 한반도에서 이미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되고 또 이제 남한 우리 쪽에서는 재래식 첨단 무기 증강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이런 군비 경쟁의 양상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군비 경쟁과 아울러서 이제 위기 안정성 측면인데요. 이제 북한이 이렇게 전술핵 개발하고 비대칭 확전 교리를 채택하고 있고요. 또 이제 미국도 어떤 여러 가지 저위력 핵무기 이것을 개발을 하면서 이제 한반도에서도 이제 더 이상 좀 공포 균형 차원이 아니라 이런 저위력 핵무기 어떤 사용 가능성, 핵 사용 임계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이 계속해서 이렇게 핵탄두 소형화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핵 능력이 고도화가 되게 되면 한미도 이런 전술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압박감이 심해질 겁니다. 이번에 이제 대선 과정에서 이제 논란이 됐었죠. 이제 대북 선제 타격 주장.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유사시에는 우리도 먼저 무력화해야 된다. 이제 이런 압박감의 반론인데요. 이게 일종의 이제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해야 된다는 어떤 거부적 억제의 일환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선제 타격과 문제는 이런 선제 타격과 뭐 참수 작전 이런 것들은 북한의 핵 사용을 자제시키기보다는 어떻게 어떤 위기 시에는 사용을 압박하는 그런 역효과가 있다는 것 이런 것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뭐 한미가 선제적 교리를 만약에 강조하면 할수록 이제 한반도에서 위기가 고조됐을 경우에 그 북한으로서는 어떤 위임형 핵 지휘 통제를 채택할 압력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번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그 사실 뭐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후에 지금 핵 사용이란 핵무기라는 것은 실전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어떤 그 일종의 국제 규범처럼 그 핵 터부가 굉장히 이제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상기시켜줬고 지금 현재 어떤 그 저희력 핵무기 경쟁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이런 문제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핵 사용 상황을 상정하게 되면 핵 전쟁을 어떤 방식으로 수행해야 되는가 그 문제를 피할 수 없을 것이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나온 게 이제 제한 핵 전쟁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에서도 이제 이런 핵 대치 전략 균형의 성격이 더 이상 공포의 균형에 머물지 않고 있어서 이런 저위력 핵무기의 어떤 전술적인 사용 가능성, 위험성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억제 실패 시에 대비한 어떤 핵전쟁 역량의 준비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군비 경쟁과 위기 불안정 심화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점 그런 건 유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 대비책이 만약에 상황이 되면 군사적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너무나 불가피하고 사실 당연한 거긴 하지만 우리가 한번 자문해봐야 될 게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옵션을 준비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제 한반도에서 핵 균형이 그렇게 미묘하고 깨지기 쉬운 건지 이런 질문들을 한번 좀 던져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히나 어느 한쪽 방향으로 핵 억제 전략을 뭐 이렇게 치닫지 않고 구체적인 어떤 정책적인 선택에 있어서는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찾아가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